택시를 타고 들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만 그분의 정신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글 쓰고 한 지가 한 40년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독립 문제가 제대로 진전이 못되고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역시 독립 문제의 진위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냉정히 생각해보면은 근대 이후의 우리 역사를 대외관계로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병자호란 이후 19세기까지는 중국 쪽에 대륙 쪽에 예속이 되어 있었고 속국으로 살았고 근대로 오면서 해양 쪽에, 바다 쪽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거기에서 해방이 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의 우리 역사가 이 세 가지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 위치가 대륙과 동아시아의 대륙과 해안 사이에 놓여있는 반도에서 아까 말한 이제 말한 것처럼 한때는 대륙 세력 속에 포함되었거나 한때는 해양 세력 속에 포함되었거나 아니면은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한쪽은 대륙 세력권에 한쪽은 해양 세력권에 포함되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이 세 가지 길밖에 한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땅을 갖다가 남북으로 분단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던 때는 청일전쟁이 일어난 무렵이었습니다. 1874년이죠. 그때 일본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할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자호란 이후로 청나라에 예속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천국에도 많은 일꾼을 가지고 있고 일본과도 일꾼 관계가 있고 했기 때문에 청일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도 외교문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조선 땅에 평안도와 함경도와 황해도를 천국이 다스리게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와 강원도를 일본이 다스리게 하고 조선의 왕은 경기도만 다스리게 하면은 청일전쟁을 안일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땅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놓여있는 반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서로 차지하려는 욕심이 발동이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얻고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대륙 세력권에 절반은 해양 세력권에 넣으면 전쟁을 피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만주로 진출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세력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역시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제정 러시아가 한반도에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을, 임금을 자기네들 공사관에 들여다놓고 이런 작동을 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들의 욕심이 자질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과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 강국이고 일본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양국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과 미국이 노일 전쟁의 전쟁 비용의 절반을 들여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가 있었고, 일본이 겨우겨우 그것도 이겨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의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 일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의 정치 선구자인 김옥균 같은 사람은, 또 여러분이 서유경이나 최근기의 사람을 알고 있는 유길준 같은 사람은 우리 땅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목구멍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영세국에 중립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지화와 예속화를 면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었어요. 이 땅이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영세국에 중립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잘 안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영세이런 위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영세국에 중립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고도의 국제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게 먹히기 전까지는 전제주의 치하에 살았습니다. 국민이 자기 생각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전제주의 치하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고도의 국제 감각을 외국하고 거의 단절되어 있었으니까 국제 감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 땅이 영세국에 중립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세력들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이태리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는 스위스가 그 세 나라의 어떤 타협에 의해서 영세국의 중립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네 강대국의 타협에 의해서 우리 땅 전체가 영세국의 중립지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기어이 일본이 우리 땅을 먹으려고 했고, 러시아가 우리 땅을 먹으려고 했고,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도와주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영세국의 중립화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제대로 안 맞췄기 때문에 1910년까지 독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외교사학자들은 한반도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가 대륙 세력권에 포함되는 전체가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칸이 되고 한반도 전체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해양 세력권에 들게 되면 그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침략해 들어가는 다리가 된다고 합니다. 한쪽이 대륙 세력권에 포함되는 우리 땅 전체가 포함되는 해양 세력의 경우는 칸이 됩니다. 또 이 땅이 해양 세력권에 전체가 포함되면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다리가 된다. 과연 일본은 우리 땅 전체를 차지하고 그 땅을 다리로 삼아서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너무 과해서 중국 대륙을 먹으려고 했는데 당시에 중국 대륙에는 영국이나 미국이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이 만약에 이번에 차지가 되면 영국이나 미국이 그 많은 이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장개석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 싸우지 않고서는 중국을 점령할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일본이 무리하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패배를 했습니다. 일본이 8월 6일에 원자탄을 갖고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는데 8월 7일이나 8일에 항복을 했더라면 소련이 참여할 기회를 잃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땅 전체는 미국의 점령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 땅은 이후에 전체가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원자탄을 8월 6일에 받고 8월 9일에 받고 나라사키에서 받고 했는데도 항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빨리 항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때문에 소련이 급히 참전을 한 게 8월 9일입니다. 그래서 물밀듯이 밀고 우리 땅으로 전열을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전방 부대가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많은 희생을 상륙 병차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해의 한 11월 달쯤 되어야 일본의 큐슈나 우리 제주도에 상륙할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에 보충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소련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해도에 상륙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일본이 재빨리 8월 10일에 중립국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했고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복 조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소련군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소련에 점령하여 들어가게 되면 일본이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 패전을 하면 4.19 혁명군이 말하는 소리도 많았었는데 만약에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이 점령하여 들어가게 되면 일본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여러한 일이 있어도 일본이 자기네들의 세력권 속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태평양이 미국의 호수, 아메리칸 브레이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먹고 필리핀을 점령하고 이제 일본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건 아이젠하워가 한 말입니다만 태평양이 아메리칸 브레이크가 되는 게 아니고 레드브레이크가 된다. 그걸 호수예요. 여한 일이 있어도 일본은 미국의 세력권 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절반만이라도 반드시 미국의 세력권 속에 있어야 한다 하고 그것이 38도선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 깊은 의미 속에서 38도선이 그어진 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 38도선은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가만있어. 내가 이 시간을 어디까지 몇 시간 있어야 됩니까? 네, 편하게 드시면 제한 없이 미국이 한반도의 절반만이라도 반드시 자기의 세력권 속에 두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두 전선국 미국과 소련 그 사이에 있어서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38도선은 두 전선국의 세력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세력권을 들어가기에는 만주가 위험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세력으로 들어가면 일본입니다. 그 두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중간 선인 38도선을 그어가지고 양대 세력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경계선 동시에 미소 양대 세력의 세력 균형선이죠. 그래서 그 두 전선국은 38도선을 통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충돌을 피하고 서로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이런 역사, 이거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요나의 삼팔선 뜯지 말고 왜 이런 삼팔선이 그 당시에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렇게 그어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양대 세력의 세력 균형선인 동시에 세력 경계선이 38도선을 그어진 지 5년 만에 김일성이 그걸 무너뜨리고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입니다. 그렇죠? 6.25 전쟁은 지금 우리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통일전쟁으로 봐야 한다. 그랬다가 법이 걸린다고 그러니 교수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한쪽에서는 통일전쟁이 아니고 침략전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침략전쟁이라는 게 거의 아마 일반화되어 있을 겁니다. 남쪽에서는. 그런데 6.25 전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통일전쟁으로 본다면은 6.25 전쟁은 우리에게 뭘 다시 주고 있냐면은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전쟁의 방법으로는 통일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북에 의해서 통일되곤 했습니다. 그걸 달려오죠. 이승만이 제주도로 쫓겨가는가 일본으로 쫓겨가는가 아니었는데 미국군 중심의 유해군 하지만 사실은 거의 미국군 중심이었죠. 참전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지 않고 인천 상륙을 해가지고 다시 쳐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가 완전히 남쪽에 의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참전을 함으로써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38도선과 거의 비슷한 휴전선에서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첫째는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대륙 세력권과 해양 세력권 사이에 놓여있는 반도로서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한이 되거나 다리가 되거나 하는 그 위치 때문에 전쟁의 방법으로는 통일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6.25 전쟁입니다. 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침략 전쟁이다. 그래서 침략 전쟁을 하면 주로 북침이냐 남침이냐, 지금은 남에서는 남침이라고 그러고 북에서는 북침이라고 그러는데, 침략 전쟁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느냐, 침략자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되죠? 평화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쟁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침략 전쟁을 볼 것이냐, 통일 전쟁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 인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앞으로의 통일 문제가 열린 원수하고 무슨 평화 통일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침략 전쟁이라면 침략해오면 원수인데 그 원수하고 어떻게 평화 통일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쟁의 방법으로는 통일이 안 된다. 베트남은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독일이 이른바 흡수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도 전쟁의 통일은 안 될지라도 독일 같은 흡수 통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 통일과 흡수 통일이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이긴 쪽이 전쟁의 진 쪽을 지배하게 되고, 흡수 한쪽이 흡수 당한 쪽을 지배하게 되고, 전쟁이 이긴 쪽의 체제가 전쟁의 진 쪽에 적용되게 되고, 흡수 한쪽의 체제가 흡수 당한 쪽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통일과 흡수 통일은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쟁 통일이 안 된 것은 흡수 통일도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남쪽에는 남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됐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 내가 다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쟁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유교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비로소 이제 평화 통일론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땅에. 사실은 뭐 이승만 정권 때만 하더라도 평화 통일론은 이정론이다. 저걸 부정부에 하는 논이다. 그래가지고 법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건하고자는 우리 런닝장관도 하고 국회 부의장도 한 사람이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평화통일을 하자. 그러다가 간첩을 눌러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조건하는 사람이 사형당한 게 59년입니다. 1959년인데 그 다음에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데 4.19 혁명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왜? 어쨌든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으니까. 물론 그 혁명의 주체 세력이 정권을 쥐고 자기들의 혁명 이념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혁명의 주체가 학생과 일반 서민들이었어요. 그들이 정권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권은 어떻게 됐죠? 보수 야당에게 돌아갔습니다. 장면 중심이. 그렇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달성했어요. 4.19 혁명의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화통일입니다. 이 장면 정권이 서거한 다음에 대대적인 평화통일을 일어났습니다. 뭐 남으로 와라, 북으로 가자, 뭐 화문에서 만나자, 어쩌자 굉장한 통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평화통일 운동에 대단히 불안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 전까지 북쪽과 총을 맞대로 싸웠던 군부세력, 이 불안했고, 또 하나는 이거 평화통일 하다가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 미국 세력입니다. 미국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소장 중심의 군사국격대가 일어났는데 요사는 이거 다 해보는 게 다 나왔습니다만 미국은 박정희 소장 중심으로 군사국격대가 계획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다 알았습니다. 여기 와있던 그 하우스만 결국은 자기 하우스만이 얼마나 준비된 해보를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미리 다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정부에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미국 가만히 놔뒀어요. 그리고 5.16 군사국격대가 일어나는데 5월 18일 날 하우스만하고 박정희하고 만나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다 이론을 합니다. 이건 뭐 하우스만이 자기가 기부 쓰려면 해버리니까 뭐 이론을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4.19가 그렇게 민주주의도 엎어져 버렸고 평화통일운동도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4.19 공간에 평화통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 다 잡아먹었죠. 굉장히 많이 고생했었는데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런 군사 정권인들에 불구하고 역시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쟁보다는 통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군사 정권 안에서 7.4 한국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1972년에. 이 7.4 공동성명이 나온 이유가 좀 있어요.
하나는 미소 대탄트, 미중 대탄트. 이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미국과 소련이 근거하게 될 때 있어야만 남북 정권이 다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미국과 중국이 근거이 될 때 있어야만 남북 정권이 다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미국과 소련이, 미국과 중국이 공격을 하자고 대단들을 하니까 불안해질 수가 없죠. 남북이 다 불안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7.4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7.4 공동성명 이후에 남쪽은 어떻게 하죠? 더 체제를 강화해서 유신으로 갑니다. 북쪽은 어떻게 하죠? 사회주의 후보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7.4 공동성명이라는 게 미소 대탄트, 미중 대탄트 속에서 남북 정권이 각각 다 자기 안전을 도모하자고 해서 나온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큰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왜? 통일을 끌어보려면 어떤 좀 주체적으로 평화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주체적으로 하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에 통일은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유엔 감시하에 북한만의 총선거, 이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유엔 감시하에가 없어져버렸어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왜? 민족 주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평화적으로 하자. 이제는 평화 통일을 하자 그래도 제가 안 돼요. 제 이제 조금하게 안 나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큰 진전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감히 평화 통일을 하자고 했던 대표가 판인데 7.4 공동성명 이후로 안 대표하게 괜찮게 되었다는 게 큰 진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통일을 평화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남북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평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북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단 연방제 통일안입니다. 일국가, 이정부, 이체제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나오자 남쪽에서는, 그때는 전두환 정권 때였는데, 남쪽에서는 또 거기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기대였거든요. 연합제 통일안을 내놓았습니다. 연합제 통일안. 연합제 통일안은 당장 국가를 하나로 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 당분간은 국가도 둘인 채로 두고, 정부도 둘인 채로 두고, 체제도 둘인 채로 두고, 상부의 어떤 협의 기관을 두고, 남북이. 이런 안이었습니다. 연합제와 연방제가 다른데, 다른 점은 국가를 당장 하나로 할 것이냐, 둘인 채로 둘 것이냐 하는 점이 다르고, 그 대신 같은 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당분간은 남북의 두 정부를 그대로 둔다. 남과 북이 다 합의해 봅니다. 또, 남북의 두 체제, 자유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당분간 그대로 둔다. 하는 데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입니다. 이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일국가 이정부 이체제와 이국가 이정부 이체제가 다르지만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갖춰졌다. 상당한 기간 동안 정부를 둘인 채로 두고 체제를 둘인 채로 두자는 데는 합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 통일 문제에 있어서 큰 진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비록 군사정권 때였다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가 되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는 물론 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림픽도 있고 무슨 사회주의 국가가 국교도 열고 이렇게 했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남북의 두 국무총리가 만나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이거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뭐 기다고 물론 이건 남기 안 했을 거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김영삼 정부가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가 참 중요한 정부였습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처럼 통일 문제를 생각하고 그릇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김영삼 정부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런데 마침 용케도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었었어요. 남북에. 뭐 환호를 했죠. 근데 더욱이 불행하게도 한쪽 정상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찌되었든 부모님 지금 당시에 정상이 죽고 나면은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되라는 게 그걸 결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남의 정부가 조문을 하고 그 아들과의 정상회담을 계속하게끔 노력을 했어야 할 겁니다. 근데 조문을 못하게 했어요. 그게 아주 야단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회사도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북이 완전히 김영삼 정부를 원수로 셉니다. 또, 거기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본능적인 성격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도자가 죽었는데, 조문을 못하게 했다는 데 대한 굉장한 반발입니다. 그 다음에 일입니다만은, 북에 가면 저 묘향산에 김일성 부자들이 외국으로 받았던 선물들을 잔뜩 모아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는 게 있을 겁니다. 나도 한 번 가봤는데, 뭐 엄청난 숫자죠. 남쪽에서 대통령들이 보낸 재벌들이 보낸 선물이 다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보낸 것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보낸 선물은 하나도 없어요. 아마 보냈을 겁니다. 왜냐면 남은 정상회담이, 그래서 그 설명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왜 김영삼 대통령이 보낸 선물은 없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난 말 안 하려고 했거든. 그게 원수예요. 김영삼. 그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그 주석이 죽었는데, 조문 못하게 했죠. 근데 김영삼 정부 또한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남북하면. 나처럼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요, 우리 근대 현대사를 쓰고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정치적으로 얼마만큼 민주주의가 발달했느냐, 그 정권 시기에. 또,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경제가 발달하고, 그 경제가 고루고루상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평등이 이루어졌느냐, 문화적으로 얼마만큼 자유가 확대되어 있고, 사상적인 자유가 확대되어 있는, 이게 그 쓰는, 역사를 쓰는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통일 문제에 얼마만큼 진전을 가져왔느냐. 우리는 분단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역사를 쓰는, 나는 김대중 정부까지 역사를 썼어요. 그 최은세장이 쓰는데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 왜? 그 기준에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영삼 정부의 통일 문제는 한마디도 쓸 게 없어요. 가장 불행한 정부입니다. 이른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두고 가야 돼요. 아주 불행한 정부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1국가 2정부 2체제와 2국가 2정부 2체제까지 합의가 되는데, 그럴 때 1국가라는 것은 뭘 하는 국가냐? 2정부는 내정을 하는 정부입니다. 그렇죠? 각각. 1국가는 뭘 하는 국가냐? 두 가지를 하는 정부입니다. 국가입니다. 하나는 군사권과 하나는 외교권을 가집니다. 그럼 내치권을 누가 가지죠? 남북의 두 정부가 그냥 가집니다. 내치권. 그리고 1국가의 국가는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집니다. 군사 때문에 하나를 보면 내정이 안 된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교 마당에서 번번이 그렇게 대립을 하는데 외교권이 하나가 되면 그 대립을 안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북한은 하자는 거고 남한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좀 더 두자. 이렇게 되었었는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6.15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이런 겁니다. 당장 군사권과 외교권을 하나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서로 협력하자. 예를 들면 남쪽에서 군대라는 게 있으면 훈련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훈련을 할 때는 이게 공격 목적이 아니고 이게 훈련 목적이다. 와서 보라. 참여하라. 또 부대를 비교하더라도 이게 공격 목적이 아니고 이건 부대 내부의 문제다. 이거 와서 보라. 서로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 만남에서는 서로 대립하지 말자. 서로 협력하자.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낮은 단계의 뭡니까? 이게 연방제. 낮은 단계. 높은 단계의 연방제는 당장 군사권과 외교권 하나로 하는 건데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당장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둘로 하되 국가를 둘로 하되 서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협력을 한다. 이게 거기에 6.15 공동선언 제2항에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연합조와 공동선언이 있다. 이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남쪽의 일부에서는 연방제를 갖다가 승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내가 보기에는 연방제를 승인한 게 아니고 이건 북쪽이 양보한 겁니다. 북쪽은 당장적인 국가를 하러 가자고 그래야지. 그렇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국가는 둘째로 두고 군사권과 외교권을 서로 협력하자. 대립하지 말고. 나는 이기는 겁니다. 내용상에 있어서. 우리는 또 악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1국가제가 아니고 2국가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면서 군사권과 외교권을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아주 큰 진전이죠. 우리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다음에 정권이 이어지면서 그게 더 진전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통일 문제가 상당히 진전이 되는데 이거는 다시 내가 좀 말을 떠올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단이 될 때 역사학에서는 3단계 분단을 이야기합니다. 제6단계 분단은 45년에 38도선이 꺼진 것을 국토분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국토가 분단되었죠. 그 다음에 제2단계는 48년에 두 개의 국가가 한국에 생겼죠. 그게 국가의 분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까지도 남북 주민들 사이에 동족 의식은 살아있었어요.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북이 완전히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민족의 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2차적으로 국가가 분단되고 세 번째로 민족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랬는데 6.15 공동선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민족이 통일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민족이 통일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통일은 베트남은 사이공이 한박하면 통일이 되고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 통일이지만 우리의 통일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차적으로 되어가는 통일이다. 이걸 알아내는 게 6.15 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거는 거꾸로 민족이 먼저 통일되기 시작한다.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고 협력한다. 점점 그런 상황이 더 진전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도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생기고 육로관광이 열리고 아마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으면 지금은 백두산 관광이 열렸을 겁니다. 그리고 해주공단이 아마 계획이 되거나 생겼을 겁니다. 다음은 원산공단이 가능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됐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뭐라든 국토가 통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많이 진전이 되면은 휴전선은 군사 대륙선이 아니고
단순한 하나의 경계선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평양에서 개성까지를 자동차로 타고 2번 나가는데 그 중간에 근무소가 한 3개 있어요. 아주 엄격합니다. 개성이 어떤 땅입니까? 그 정말 남북의 그 경계선에 있는 대단히 부사적인 묘지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개성 공단으로 내놓으려고 할 때 북한의 군부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 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이 원래는 6.25 전에는 남쪽권 아니냐. 도로 내 동생치로 하자. 그러고 설득을 했다고. 북한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생기고 개성공단에 흔히 말하기를 남북이 교류를 하면은 남쪽 사람들이 퍼주기를 해가지고 북한의 시작이 같은 살찌우기 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에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한 몇천 명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커지면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늘어갔어요. 왜? 북한의 노동자들이 어디에서 노동하는 것보다는 개성공단에서 하는 게 훨씬 이익이 큽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갔을 때가 2006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은 다 흡수가 되어가지고 다른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이 와요. 그러면 숙박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걸 북한의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남북 교류가 그만큼 이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해주공단이 생기고 원산공단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고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하겠습니까? 철도가 연결되고 또 약속이 되었다가 이명박 정부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남쪽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백두산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되었다가 그리고 안 되고 말았는데 백두산을 중국 쪽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건지 모르는데 과거에 우리 스님들이 백두산 등정기 쓰면 전부 우리 땅에서 올라가는 것은 중국 땅에서 올라가봤지만 아무도 못 걷죠. 우리 땅은 대단히 아주 아기자기하고 정말 무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좀 열려서 아마 많은 남쪽 사람이 백두산을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토가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국토. 민족이 통일되는 데 따라서 더 진전이 되면 국토가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쯤은 우리가 기차를 타고 중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민박 정부가 아니겠다면 이런 상황이 우리의 통일의 진전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통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족이 통일되고 국토가 통일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평화가 정착이 됩니다. 그렇죠? 평화가 정착이 되면 국가의 통일은 난 그렇게 서둘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족 통일과 국토 통일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은 어느 시점 좀 늦어도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국가 통일은 적당한 시기하고 현명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히 순차적으로 되는 그런 통일이다. 이런 통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하는 문제, 특히 남쪽의 정부를 선택하는 문제,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런 통일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같은, 박근혜 정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말았는데, 이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어디까지 좀 두고 가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땅이 칼이나 다리처럼 되어가지고, 은배나 동아시아의 어떤 사탄의 원인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대륙세력이 반대하고 해양세력이 반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은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전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2차 대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지금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안전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 충돌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참
딱하게 모르겠는데 우리의 분단이 주변 사대국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어요. 계속 우리의 분단이 주변만으로 하여금 막대한 무기를 팔아먹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익을 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난 20세기가 가장 불행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제국주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전 세계가 다듬고 일어난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있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동서 냉전이, 사상전쟁이 있어가지고 아주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겪고 난 인류 사회가 조금 이제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전에 20세기까지는 민족 국가가 땅을 높이 써놓고 내 땅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라, 뭐 허가를 받아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 20세기가 미쳐 나가기 전에 노비의 지역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아가는 예를 내보면은 이주 국가 사람들은 이미그레이션 할 때 어디 섭니까? 내국인 줄에 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땅에 비자 없이 들어와도 좋다 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고, 인류 사회가 좀 많이 역사적인 아무 것을 보면 상당히 달라져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또 하나, 민족 국가끼리 서로 대립해서 싸우다가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겪었고 냉전을 겪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 살자. 이게 지난 20세기의 전쟁이 가장 심했던 유럽에서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EU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무슨 의회를 만들고 같은 돈을 쓰고 물론 노비자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건 인류의 발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독일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프랑스죠. 그런데 이제는 인류 국가가 되면은 독일이 프랑스의 적국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하나의 협력국이 되죠. 같은 지역 공동체 속의 국가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독일이 통일되어도 프랑스와 EU 나라들이 별로 건널 이유가 없다. 왜? 우리 하나의 지역 공동체 나라의 한 나라니까. 이게 20세기, 1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점 변해나가고 있어요. 아세안이 생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또 남미 공동체가 지금 생깁니다. 북미 공동체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21세기의 세계사는, 인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는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 덩어리 전체를 하나의 평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20세기보다는 21세기의 지역 공동체 발달이 얼마나 더 평화적인 방향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지금 아세안 플러스 3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3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과 우리인데, 남한인데, 이거는 좀 서툴러요. 왜? 아세안보다 누가 보더라도 동북아시아 3국이 경제적으로나 무슨 정치적으로나 앞섰다고 생각하는데, 아세안 지역 공동체가 잘 되는데 왜 이 동북아시아 3국은 지역 공동체가 안 되고 구체스럽게 아세안 플러스 3국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느냐. 예, 우리나라 정치하기 그런 문제에 거의 관심을 안 가지는데, 아세안 속에는 사회주의로 통일한 베트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세안 플러스 3국 속에는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세안 플러스 3국으로 할 게 아니고 북한까지 넣어서 아세안 플러스 4국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을 갖다가 끌어넣어요. 북한이 맥혀 있으면 아무리 동북아시아 공동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육로로 남한이나 일본을 갈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급해도 북한 땅을 거쳐서 중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지역 공동체는 들어가고 있어. 다른 데서. 당연히 북한도 아세안 플러스 3국이 아니고 3국 속에 넣어서 이게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의 통일 문제는 과거처럼 칼이 되거나 다리가 되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 있어서의 해양 생물과 대륙 생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남북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시대적인 요구고 민족적인 요구고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요구, 역사적인 요구. 이거를 제대로 아는 남북 주민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통일을 스무스하게 이루고 그럼으로써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가지고 그럼으로써 세계사 발전에 이바지하는 과거처럼 극동을 화해하고 이따가 소리 듣지 말고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 연결의 가교가 되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통일 문제를 다뤄가야 한다. 근데 이거를 좀 아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나는 그 시기에 대통령 통일부를 한 10년을 했는데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라는 근처에서 사장하는 사람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알아야지. 참 국민들이 잘못했어. 무슨 역량이 있고 경력이 있고 무슨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방금 짊어지고 무슨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개우한다는 게 뭐 사대강조 뭐 어쩌고 있다고 소리하고 앉아서 박근혜라는 사람은 막 그런 대로 정치받아서 조금 돌아간 사람들이 한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아버지의 유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성이 안 돼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반성하지 못했어. 그런 시대인식,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대통령으로 해나가겠는가 21세기 대통령으로서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만 잔뜩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또 이야기가 미쳤는데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질문이 좀 해드렸습니다.